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를 채워드릴 지식 한 스푼.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쓰신 글인데요. 내 안의 거인 깨우기. 여기서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가능성. 이거 어떻게 깨울 수 있나?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 시작 부분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왕이 코끼리를 타고 가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덜컥 코끼리 꼬리를 잡았대요. 그랬더니 그 큰 코끼리가 딱 멈춰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아이죠. 네, 그쵸.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진 아이네요. 그런데 한 신하가 약간 꾀를 낸 거죠. 그 아이한테 좀 쉬운 일을 시키고 돈을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아, 편하게 해줬군요. 네. 그랬더니 아이가 그만 그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나중에는 다시 코끼리 꼬리를 잡아도 아무 힘도 못 썼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 결국 능력을 잃어버린 거네요. 이게 좀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편안함, 익숙함 이런 거에 길들여져서 우리 안에 그 특별한 힘 같은 걸 그냥 잊고 사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같이 좀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든 거인, 그러니까 그 무한한 잠재력을 딱 묶어두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그게 바로 부정적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체를 좀 밝히고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프로이트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 90%의 무의식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요. 90%요? 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자기 잠재력의 진짜 5%도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5%요. 아니, 겨우 5%?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거인이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는 셈이죠. 와, 5%라니 이거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앤서니 라빈스의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비유처럼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 그 가능성을 딱 가로막는 게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은 진짜 두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 그냥 달려들죠. 아까 그 코끼리 꼬리 잡던 아이처럼요. 맞아요. 처음에는 다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래 아무 제약 없이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습관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습관이요? 네. 그리고 이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에는 떨쳐내기 아주 힘든 부정적 감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의 거인이 깨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딱 잡는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라. 그래서는 죄의식, 수치심, 무기력, 열등감, 시기, 질투, 우울, 걱정, 불안, 공포, 분노, 적대감. 진짜 많던데요. 거의 5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나 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었다니 좀 새삼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이 복잡한 부정적 감정들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 나무요? 네. 그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가장 해롭고 나쁜 열매, 그게 바로 죄의식과 적대감이고요. 죄의식과 적대감. 네. 그리고 나무의 그 굵직한 둥치 있잖아요. 그건 불평과 원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 나무가 아주 그냥 무럭무럭 자라도록 계속 물 주고 영양분을 주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정당화 그리고 동일시라는 겁니다. 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는데요. 그럼 이 부정적인 감정 나무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우리 잠재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나무 둥치,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먼저 베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불평이나 원망은 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하면서 자꾸 책임을 밖으로 돌리잖아요. 맞아요. 결국 내 책임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겠죠. 네, 정확해요. 그래서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탓하기의 원조라고 하잖아요. 아, 맞다. 선악과 먹고 서로 탓하는 거. 그렇죠. 선악과 먹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 사실 남 탓을 하거나 의존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인간 본성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생기는 거죠. 아, 바로 그때 불평과 원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심해지면 적대감까지 생겨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가끔은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힘든 경우도 분명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고 같은 거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이것도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서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여기서 내 책임이다라고 외치는 건요. 어떤 실제적인 잘잘못을 따져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뭐랄까 심리적인 주도권을 다시 내게로 가져오기 위한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심리적 주도권이요? 네. 그래서 인용한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정신질환은 없다, 단지 무책임이 있을 뿐이다 라는 관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내 인생은 내가 100% 책임진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순간에요. 그동안 남 탓하면서 밖으로 줄줄 새던 에너지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또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심리적 효과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그 둥치를 잘라내는 첫 번째 도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로서 자세를 딱 바로잡는 그런 심리적인 도구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둥치를 잘라냈으면 이제 그 뿌리에 계속 공급되던 물과 영양분을 끊어야겠죠. 맞습니다. 뿌리를 말려야죠. 그게 바로 자기 정당화와 동일시를 멈추는 것이라고 하셨죠? 네. 먼저 자기 정당화 중단하기. 이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내고 속상해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걸 멈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틀리지 않았어 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좀 무례하게 굴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장애의 빈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빈배 이야기요? 네.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가 와서 쾅 부딪혔을 때 그 배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막 화가 나잖아요.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요. 네, 그렇죠.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죠. 그런데 만약 그게 그냥 빈배였다면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에이, 재수없네 하고 말겠죠. 맞아요. 비난할 대상이 딱 사라지니까 분노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빈 배처럼 살아가라는 조언이 나온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상처나 분노를 쉽게 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 감정을 정당화하거든요. 맞아요. 막 곱씹게 되고. 네, 바로 이것이 그 부정적 감정나무에 부정적인 물을 계속해서 주는 행위입니다. 이 물 공급을 의식적으로 딱 차단해야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영양분, 동일시는 뭐였죠? 아까 부정적인 감정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나요? 네, 정확합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환자의 병을 자기 병처럼 막 여기는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인의 사건에 완전히 감정이입해서 막 같이 힘들어하는 변호사님은 결국 지치고 말거든요. 아, 그렇죠. 번아웃 오기 쉽겠네요. 네, 글에 나오는 짐을 잔뜩 진 낙타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언덕을 오를 때랑 내려갈 때 중에 언제가 더 힘드냐고 물었더니 낙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뭐라고 했는데요?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짐이 문제다. 네, 이 짐이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긍정적인 상태로 태어났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이나 감정들이 짐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짐은 나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은 내가 아니다. 그렇죠.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들은 그냥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경험일 뿐이지 그게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감정들과 나를 딱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 즉 동일시를 멈추는 것, 이게 바로 부정적 감정 나무에 공급되는
부정적인 영양분을 끊는 핵심입니다. 와, 짐은 내가 아니고 감정은 그냥 스쳐가는 경험일 뿐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자기 정당화랑 동일시, 이 두 가지만 멈춰도 부정적 감정의 뿌리가 상당히 약해지겠는데요? 네,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의 거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식과 적대감. 이걸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다닌다고 하셨죠. 네, 가장 뿌리 깊고 파괴적인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성이고 적대감은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죠. 근데 이 둘이 종종 막 뒤섞여서 나타나기도 해요. 아, 뒤섞여서요? 네,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처럼요. 죄의식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너무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나 혹은 좀 왜곡된 종교적인 가르침 같은 거 이런 데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널드 클리프톤이라는 분의 연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클리프톤. 이게 죄의식이나 부정적 감정의 파괴력을 진짜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 긍정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인데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 포로들 사망률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무려 38%나 됐다고 하거든요. 38%요?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해 봤더니 무슨 신체적인 고문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강제로 동료를 막 비판하게 하고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막 부정하게 만드는 공개 자아 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끔찍하네요. 네,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난 죄의식과 무력감을 만들어냈고 이게 결국 생존 의지 자체를 꺾어버려서 사망률을 높였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죠. 와,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실제로 우리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네요, 진짜. 그래서 반대로 이 클리프턴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서로의 물통을 채워주는 것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했어요. 하루에 우리가 겪는 수많은 순간들, 약 2만 번의 모멘트 속에서 긍정적인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와, 그 심리적인 압박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일 수 있군요. 죄의식은 또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네, 그렇죠.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정말 쓸모없어. 이런 열등감이나 수치심 같은 거. 심지어 성공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성공에 대한 공포도 있죠. 끊임없이 자기를 막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죄책감을 이용해서 남을 조종하려고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조종하는 경우도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한번 해보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약간 이런 소극적인 말투도 특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런 피해자용 언어라고 하죠. 글 쓰신 분도 어릴 때 매일 밤 형제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죄의식을 아주 깊이 느꼈다고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수잔 포워드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 협박자, 이모셔널 블랙메일러라고 불렀어요. 감정 협박자? 네, 네가 정말 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의 말들이 대표적이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심지어는 회사 같은 조직이나 사회 전체가 죄책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중세 시대에 면죄부 팔았던 것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랬죠. 와, 정말 교묘하면서도 강력한 감정이네요. 이 죄의식이라는 게. 그럼 이 지긋지긋한 죄의식과 적대감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는 뭔가요? 첫 번째가 don't judge.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파괴적인 비판, 이걸 멈추는 게 핵심이에요. 철학자 후설이 말한 판단 중지, 에포케라는 개념처럼요. 일단 옳다 그르다 하는 평가를 잠시 보류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판단 중지. 네.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아니야,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되뇌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나는 내가 좋다. 글에 나온 강둑의 명상가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아, 네네. 그 청년 이야기. 네. 강 건너에 있는 청년이 어떤 여자한테 술을 따라주는 줄 알고 속으로 막 비난했잖아요. 쯧쯧, 대낮부터 이러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술이 아니라 물이었고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였고 심지어 그 청년은 물에 빠진 사람 6명이나 구한 영웅이었다는 거.
와, 반전이네요. 그렇죠.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일합니다. 그러네요. 자, 두 번째 방법은 That's not mine. I don't care. 이거였죠. 그건 내 것이 아니니 신경 안 쓴다는 태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책감을 막 심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건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딱 선을 긋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 단호하게. 네. 그리고 또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그 시골 버스 이야기 기억나세요? 한 노인이 보따리를 엔진 위에 뒀는데 기사가 좀 치워달라고 해도 계속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그 보따리를 밖으로 확 던져버렸다는 거. 네네, 기억나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 기사가 좀 미안했는지 노인한테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노인이 아주 태연하게 그거요. 그건 내 거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죠. 푸하, 반전이네요, 그것도. 그쵸. 남이 나에게 던지는 그 죄책감이라는 보따리를 저건 내 거 아니네 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So what? Forgive네요. 그래서 뭘? 용서하라. 이 부분은 특히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좀. 네, 맞아요.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용서는 그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에요. 나를 위한 용서요. 네. 그 유명한 재즈 뮤지션 마일스 데비스의 곡 제목처럼 So what? 그래서 뭐? 하고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내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So what? 성경에서도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에 내가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용서라. 관점을 이렇게 바꾸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는 4가지 대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 부모님. 네. 둘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 친구나 동료, 연인 등등요. 셋째는 과거에 어리석었던 나 자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나 자책에서 벗어나는 거죠.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기?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남을 용서할 만큼 강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을 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는데요. 편지요. 네, 편지에 3가지 내용을 담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일에 대해서 100% 내 책임을 인정한다. 둘째, 상대를 100% 용서한다. 셋째, 그 사람의 행운을 진심으로 빌어준다. 이걸 써서 꼭 붙이지 않더라도 쓰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와, 그렇겠네요.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에게 너그러워지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것.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너그러워지기.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변화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잠재 능력 공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인의 잠재 능력 이꼴 타고난 특성 플러스 후천적 특성 곱하기 태도. 곱하기네요. 더하기가 아니라. 네, 그게 중요해요. 태도가 곱하기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잠재력을 단순히 더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확 증폭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태도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군요. 결국 성공적인 삶, 내 안에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삶은 긍정적인 태도에 달려있는 거고 그 긍정적인 태도는 결국 긍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이죠. 생각이 감정을 바꾸고 그 감정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과 운명까지 바꾼다는 그 유명한 흐름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안에 거인을 깨우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방법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한번 꾸준히 적용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분명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아, 맞다, 내 책임이었지?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거나, 뭔가 억울한 마음에 나를 막 정당화하고 싶어질 때 그 빈 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아주 작은 미움이라도 에이 so what 하면서 그냥 살짝 놓아주는 시도, 이런 작은 시도 하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 안에 그 잠든 거인을 깨우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맛있게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